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다 떼어먹고 다 쓰면 힘들어서 그래. 향송. 우리 경선사는 그 어디야, 해인사 장경각을 뭐라고 썼어요? 장경각을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뭐냐 씨. 장경각을 경향각이라 했어요. 경향각. 장경각이 좋아, 경향각이 좋아요. 경에서 향기가 난다 해서 경향각. 향기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경에서 향내가 나더라. 그래서 경향각이라고 쓰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배가 고파서 죽겠다, 빨리 꼬르륵 소리가 멈추기를 바란다 라고 해놓고 이제 좀 심했나 하다가 그러면 내가 향기 나는 향송으로 읊는다. 요 앞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쭉쭉 있어요. 향송이 뭐예요? 향기 나는 송 하나 읊어줄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어지간히 이 서석사하고는 이 향송까지 띄우는 걸 보면 서석사하고는 좀 의기투합하는 면이 있고 좀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죠. 향기 나는 개송을 읊으니 선생장복이요 운학지수로다. 세월 일산이니 고해가 하천이로다. 즉 회견 비상 배군 등 하니 두상 종망하여 무막지표하라구나. 이렇게 해서 썼는데 향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왜? 속상한 얘기를 잔뜩 써요. 이걸 보면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아까 영어당 박한영한테보다도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당 박한영은 나이가 있어서 제자지만 이 유생은 좀 나이가 들어서 경선사의 뜻을 알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까 고마운 서석사지요. 석사로 하는 걸로 봐서는 벼슬아치는 아니잖아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는 장생하니 장생은 굉장히 거기가 뭐라나 백악기라나 뭐라나 주라기 공원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오래된 그 배안도가 오래된 그러한 그 지형이라고 합니다. 노년기 사는 장생하니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길게 엎드려 있고, 이제 길게 엎드렸다는 얘기는 저 비안도가 저기 어디 있는데 그게 북노비봉 남노비봉 해갖고 길어요. 산이가 어떻게 보면 비안도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는 않고 이어져 있지만 북노비봉 남에서 길게 장생안이 있어요. 사는 장생안이 길게 엎드려 있고 구름의 가르침은 정말 지루하더라. 구름의 가르침이 지루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구름의 가르침은 어디 갔냐? 에이 몰라, 여기 있잖아. 그냥 그래. 구름의 가르침 운학. 산은 길게 엎드려 있고 구름의 가르침은 그것을 아주 어렵다.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지루하다 이런 얘기야. 구름이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지루하고 세월은 세력이 아주 왕생해. 열사냐. 그러니까 아주 뻣뻣하게 그냥 살아있는 산이더라 이런 얘기죠. 세월은 세력이 한창 왕성한 산이더라. 지금 이제 비안도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과 그 산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구름의 가르침이 비안도는 보이는 게 구름밖에 없어요. 아까도 그래가지고 뭐죠? 구름이 뚝 떨어졌다 했잖아요. 구름과 안개가. 그래서 보니까 가르침이 너무 지루하다는 얘기는 선사가 지루한 거죠. 그래서 가르침은 지루하고 세월은 막 그냥 여기는 꿈틀꿈틀 산이 막 왕성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그 세력이 왕성한 산인데 또 불구하고 고해 바다는 어찌하여 내를 이루는가요? 이 고해 바다가 그 얘기요. 고해 바다가 그 얘기가 아니야. 고해 바다 여기 아이고 씨. 고해 바다는 어찌하여 산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있는가요? 고해 바다는 어찌하여 내를 이루고 있는가요? 그러한 즉죠? 즉 아까 다 써. 즉 여기
즉 그죠? 획연비상 획 그러한 즉 연 자연이 뭐가 비상하고 있어. 뭐가 비상하고 있죠? 비상하는 흰구름. 비상하는 흰구름 여기 있네. 비상하는 비상배구는 그러한 즉 비상하면 흰구름이 드러나 확연히 드러난다니. 우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죠. 비상하는 흰구름은 확연히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가 비안도 가서 맨날 보신 건 구름밖에 없나 봐. 구름이 위로 떠서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가르침이 지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비상하는 흰구름은 확연히 드러나고 머리를 두상 머리 위에서 종망은 뭐냐? 이 종자는 쫓아갈 종자니까 그 구름을 현사가 쫑쫑쫑쫑쫑 쫓아가면서 바라본 거예요. 구름이 하도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지루하시겠죠. 구름 위를 종종 걸음으로 내가 쫓아가서 바라보니까 구름이 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보여줘. 구름의 가르침이 너무 지루해. 그래서 머리를 종종 걸음으로 바라보니 뭐만 남았더라. 슉 또 올라가니까 무막지표야. 무막은 뭐예요? 무성한 광막함. 무성한 광막함만. 우리가 무성한 광막함이라는 거 이제 텅텅 비어있는 허망함이죠. 팍 광막하게 널려있는 무성한 광막함만이 그 표시로 남았습니다. 그 표시는 뭐예요? 구름이 떠서 올라가 버렸어. 경사 쫑쫑으로 쫓아가 보니까 구름이 확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무성한 광막함만이 그 표시로 남아있더라 라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따분하고 지루한 그 비안도에서의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썼어요. 뭐 이게 무슨 향송이야. 향송 같은 소리하고. 향송 아니죠. 하지만 경화선사는 자기가 그 시를 지금 향기나는 향송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암학 폐우 짐을 시오. 뭐냐. 무막지표야 라고 하고 그래서 확연히 드러나고 머리를 종종 걸음으리 현막함이 담았습니다. 이렇게 했지. 암학 폐우 짐을 시 전생어변이 아니라 이제 전생어변이라고 이제 신세타령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당 박한영보다 이 서석사가 훨씬 지금 경화선사의 심정을 드러내기가 좋죠. 왜냐면 영어당 박한영 나이 차도 있고 제자고 공부가 그렇게 달랐는데 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이 서석사는 수차례 이제 쫓겨다니는 것을 알고 경화선사 알으니까 전생어변까지 다 나와요. 전생어변이 아니라 사지선선여도요 푸고간 중불야래로다. 그랬었죠. 여기 암학폐우라는 것은 무참하게 그 부패한 무너지고 부패한 험악한 바위. 아 미치겠다. 암학 폐후 다 부패하고 무너지고 비참한 거기에 험악한 바위에 있는 이 물건 시. 이것은 이 시자 있는 물건 본인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암학폐우에 있는 물건 무참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한 부패한 험악한 바위에 있는 이 물건.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안도가 가면 다 무너져 있고 살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황폐해요. 그 대신 풀은 엄청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왜 무너졌을까요? 전봉준야간 동학농민이 실패해서 그거를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부패해졌어. 내가 다 썩었어. 타락했어. 이 험악한 이 바위에 있는 이 몸, 이 물건. 세상에 어떻게 경화선사 자기 자신을 물건이라고 하는지 너무 슬펐어요. 이 물건, 이것이 바로 뭐더라? 천생어변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나, 이런 상황은 이게 다 뭐더라?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 전생의 어변이라는 거를 경화선사가 이 경어집 전체에서 아마 여기 한 번 드러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서석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경어선사가 대선사가 전생의 어변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본인 자신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부패하고 무너지고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한 물건, 이 물건, 그래도 이 물건이다 어쩔래. 험악한 바위의 이 물건은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 그러다가 다시도 사지선선여도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을 고치고 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했었지. 선선여도, 그러니까 여유롭게 내가 생각을 다시 고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자신을 지금 뭐라 그래요. 물건이라고 하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격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여유롭게 생각을 고쳐 먹어가지고 이 소리야.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가지고 선선은 가릴 선. 다시 한번 분간해 보니까 생각을 고르다 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고르게 하고 또 분간하고 선선히 생각을 해보니 뭐더라. 생각을 고르다 보니 모두 입으로 불어서 이 향성을 붙인다. 붙인다 이런 말이야. 입으로 문중 불야래. 불야래는 뭐예요? 예의를 차리지는 못했다 이 말이야. 야래. 그래서 모두 입으로 내가 이걸 입으로 읊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입으로 향성을 읊어가지고 붙이니까 그 뭐더라. 불야래. 원래는 불구레를 말하거든요. 다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불구레, 불야레 두 가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형선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서간을 마무리할 때 쓰는 상투적인 어구겠죠. 그래도 경사는 꼭 써. 야. 여기서 야자는 이와 같을 야. 이와 같다. 이와 같고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다. 불야래.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이와 같다. 라니까 불구레, 불야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으로 붙이는 가운데 내가 향송을 하는 가운데 예의를 갖추지는 못했다. 막말이다 같잖아요. 지금 그죠? 입으로 붙인다 이러는 것은 향송을 내가 붙이는 가운데 예의를 갖추지는 못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말까지 쓸 정도면 이 허석사와 굉장히 가깝고 허물없는 그런 사이로 봐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한 험악한 바위에 이 물건 경어는 나는 이것이 바로 천생의 어변이로다. 여유롭게 생각을 고르다 보니까 그러나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아까 있죠. 생각을 고치다 생각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두 입으로 읊었으니 입으로 읊어서 이 향송을 붙이니 여기에 예를 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막말을 막 시부로 됐습니다. 험악한 이 물건 이래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의를 차리면서 내가 예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쓰는 경어선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경어는 소속사와 헤어져 배를 타고 이 피한대에 오니 산세가 하나여 이거 동굴까지 오는데 무척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어는 힘든 산행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험한 산골짜기 숲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뻗었다 이런 얘기야. 뻗었다. 헥헥댄다. 숨만 겨우 쉬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을. 경어는 일부러 향송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가리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 거죠. 슬픈 마음을 자꾸 기쁨인 것처럼 향송으로 부른다는데 향송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졌어. 그래서 그냥 예의를 못 갖췄다라고 쓰시죠. 이것은 비안도섬의 노비봉 말했잖아. 북노비봉 남노비봉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노비들이 죄를 짓고 온 곳이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북봉산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험한 산줄기가 계속되다가 펑펑한 구릉지가 나타나요. 평평한이 아니고 펑펑해요. 펑퍼짐해요. 명당으로 앞마당에는 경어가 직접 파서 샘물까지 만들어 2군데 팠더라고. 늘어놨으니 하루종일 마르지 않고 솟아나서 그 나무물이 넘쳐서 아랫마을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랫마을 비안도섬 주민들이 몇 년간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마르지 않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 샘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저절로 희망이 샘솟는 듯하고 게다가 물맛까지 꿀맛이니 금상첨화였더라. 겨울에도 얼지 않더라. 경어는 휴식을 취하면서 불현듯 헤아려 보니까
일척이나 되는 비안도가 이 안개와 구름이 띠를 이루다가 이 띠를 이룬 안개가 뚝 떨어져. 안개가 툭 떨어져. 그래서 이게 비안도인 것 같다. 그 비안도의 기상 상황을 통해서 비안도라는 섬의 이름이 유래된 것 같다고 마치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서석사에 대해서 비안도를 소개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어 자신이 궁산의 변두리 초라한 신체에서 수차 그대의 빛을 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서석사한테 이 신세를 한두 번 친 게 아니더라. 그리고는 경어는 수차례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는 다시 화제를 돌려서 제가 몸을 신중하게 나는 큰 병 난 줄 알았어요. 경어선사 몸을 신중하게 살펴본다 해서 경어선사가 큰 병이 있는 줄 알았더니 꼬르륵병이었어. 알고 보니까 몸속 장 주변에서는 수차례 작은 소리 꼬르륵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마치 뱃속에서 서늘하고 찬 기운이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이 구슬이 굴러가는 횟수가 어서 빨리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힘들다. 오늘은 진도가 많이 못 나갔어. 서간이라.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산중에서 자신의 뱃속의 꼬록소리가 빨리 멈추기를 바란다는 경어의 가련한 신세는 극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가장 슬픈 것 같아. 경어선사 그 경어집과 이 서간문 중에서 가장 슬픈 게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산은 장생하니 길게 엎드려 있고 구름의 가르침은 지루한데 세월은 세력에 항상 약하는 왕성한 산이여 그 산이 고해 바다는 어찌 여대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경어는 자신이 겪은 지난 날들을 고해 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바다는 대를 이루어 흘러가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고백을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즉 확연히 비상하는 흰구름이 드러나고 머리를 종종 걸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무성한 광막함만이 그 표시로 남았더라. 아주 광막해. 그 구름이 흘러가고 난 자리가 너무 넓고 광막하게 펼쳐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중얼거리듯 무심하게 흘러가는 머리 위에 구름이 그 넓은 하늘을 부시고 흘러가니 무기막하다고 표현하 탄식하고 있더라. 그리고는 다시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하니 나 이 쓸모없는 물건. 이 현서가 이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쓴 게 또 하나가 있죠. 치운화상 행장에서 나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써요. 나는 폐기 처분해야 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한 험악한 바위 위에 이 물건. 바위 위에서 이걸 쓰셨나 보죠.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했어요. 험악한 바위 물건. 그 다음에 나는 폐기 처분해야 할 물건.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나는 개돼지다야. 나는 무해행이 아니고 개돼지의 그 축생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엄청나게 극에 달해 있죠. 거기까지 자신을 쓸어내리는 이 경어선사. 그리고는 다시 이 물건은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너무나 심해 말이 그만 내가 여유롭게 생각을 다시 고르다 보니 내가 모두 입으로 읊어서 이 향송을 붙이니 그러나 이의 예는 차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예를 다하고 있죠. 배고픔을 극복하고 다시 기력의 복되기를 기다리는 이곳 비안도의 경어의 삶은 참으로 최악으로 이것은 얼마나 척박한 섬인지 산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산에서 나는 나물 뿌리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백봉령이라는 것을 먹었다고 그래요. 한 가지 먹을 풀뿌리조차 없다는 현실이 얼마나 경어사로 하여금 초라하게 하는지. 경어는로 하여금 참으로 막막한 현실 앞에 경어는 이곳 샘물을 먹어요. 샘을 판 이유 중에 하나도 샘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배가 고프면은 물을 먹어서라도 시장길을 채우잖아요. 저도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어서 감자를 싸줘요. 감자. 삶은 감자를 싸주면 애들이랑 같이 못 먹어요. 나와서 화장실 뒤에 가서 먹고 그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그랬었어요. 대전 산하공민학교 다닐 때 얘기야. 5학년 때. 시장길을 면하고 있는 궁핍한 삶이었으니 그래서 경어는 예를 차려서 글을 쓸 기력조차 없어요. 그냥 향송으로 내가 대신하게 짤막하게 하려고 향송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서간을 마무리하고 있어가지고 말은 서간문인데 향송으로 끝나. 이름이 향송이지 그게 무슨 향송이야. 무조건 향송이라고 그래. 경향가. 이러한 막막한 처지에 먹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처지에 향송을 부를 수 있다니 참으로 경화선사의 그 뭐라 그러죠? 낙천주의, 천진함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경화선사가. 깨달은 자 선지식 경화가 아니고서야 일반 평면한 범부로서 어찌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뭐 비안도가 그렇게 좋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향송으로 경선사가 이 비안도의 그 서가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한 그 경선사의 정신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비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빨리 기력이 강정되기를 바란다는 경선사의 그 서가문이 가슴이 아프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0장 몇 장까지 있을까요? 우리 이 소설이 480장. 전봉준의 둘째 아들 용현에게 용현이에요. 나는 전봉준의 둘째 아들이 용현인지도 모르고 이 서간문을 번역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전봉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용현이와 용규가 있다는 걸 알았지. 전용현, 전용규. 용규는 폐병으로 미리 죽어요. 16살 때인가 죽고 용현이만 경선사가 데려다가 했는데 용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서간문을 보니까 그 세 편이 서간문이 있는데 전부 다 삼위에게가 2개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이름 없는 이름 없어요. 그냥 썼더라. 위험하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다. 경화가 고금당으로 피진시킨 전옥녀는 전옥녀, 전성녀. 그러니까 여자 돌림으로 썼을 때는 전성녀, 전옥년이고 그 다음에 옥자 돌림으로 했을 때는 전옥년, 전옥녀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전옥녀, 전성녀라고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옥녀와 성녀가 뜨더라고. 그래서 옥녀와 성녀 중에 성녀가 그 큰딸이고 옥녀가 2번째 딸. 그 다음에 이제 경화선사가 전부 그 고금당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이름을 변성명하죠. 김옥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김옥년, 김옥녀 이렇게 돼서 옥녀가 이제 큰딸이 되는 거죠. 아버지 전봉준과 전옥녀는 둘째 딸. 또 배고파? 너무해. 아버지 전봉준과 어머니 여산송씨가 아닌데 어머니는 그 여산송씨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다시 볼게요. 내가 언양김씨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 그지? 잘못했어. 언양김씨로 알고 있어요. 전봉준을. 전봉준의 어머니가 언양김씨로 나는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언양김씨, 여산송씨라는 건 말이 안 되지. 힘들어. 본관은 천안. 초명이 명숙이야. 다른 이름도 영중이도 있고 햄도 있고. 전창혁, 전승록, 전형호. 그렇죠. 언양김씨와 강상김씨라고 있는데 언양김씨로 알고 있어요. 잘못 썼어요. 언양김씨. 언양김씨 사이에서 1876년에 아니다 이거는 지금 잘 썼는데 괜히 붙였네. 전봉준이 아니죠? 어머니 여산송씨 맞죠? 미쳤구나. 어머니가 여산송씨지 송경어의 동생이니까. 응? 저다가 봉창 뜨더라. 어머니 여산송씨 사이에서 1876년에 작은 딸로 태어난 게 누구더라? 전옥녀.
아버지 전봉준의 나이가 38살이 되던 1892년에 장녀 전성녀는 전성녀 나오네. 17살 때 지금 실에 사는 강씨 집안의 남자와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1892년에 이미 혼인을 해서 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꾸 고금당에 숨긴 그 딸을 첫째 딸이라고 자꾸 우겨대갖고 속상하죠. 제발 좀. 이 큰딸은 1892년에 동학농민이 일어나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요. 전성녀가 어디로? 지금실로 가가지고 김계남이 소개로 중매를 받아가지고 혼인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강씨 집안으로 그걸 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점례인가 만나지. 이 혼사는 아버지 전봉준의 친구에 나오네. 김계남이 중매하였다. 그때 전옥녀가 남동생 전용현을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봉준 장군의 그 맏아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는 남평희 씨 이순영이하고 결혼을 새로 하게 되죠. 그것은 맏아들 전용규가 폐병에 걸려 옮을 것을 염려하여 모친과 떨어져서 옥녀 누나 집에 얹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그 옥녀가 아니고 성녀 누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성녀 헷갈려. 성녀 누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은 성녀 누나 집에서 얹혀 살고 둘째 딸 그리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사는 거죠. 헷갈리다가 1896년 그러면 전봉준 전공 동학농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896년이잖아요. 18살이 되던 전용규가 토굴에 숨어 살다가 폐병으로 사망을 해요. 18세 때.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처형당하던 해에 전용규도 같이 죽는 거죠. 18세. 전봉준 부친을 따라 함께 가. 그랬다니까. 근데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답답하니까. 전봉준의 둘째 아들이 전용현이에요. 1882년에 그 아버지 전봉준과 어머니 남평희 씨 이순영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나게 되죠. 전용현이가. 이모곤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여산송 씨가 죽죠. 첫 부인이. 전용헌은 어릴 때 이름으로 어릴 때 집에서 사용한 이름이었으니 아버지 전봉준이 동학농민 혁명을 이끌고 1894년 내 형용구의 폐병 감염을 피하고자 누나 전옥녀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전봉준이 가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전용현이 16살이 되던 1897년 그러니까 1895년에는 14세 그죠? 1896년에는 15세 전봉준이 96년에 가죠. 그리고 1897년에는 이 전용현이가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전용현은 골패짝을 만져요.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골패짝이 유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골패짝을 만지고 화투에 손을 대면서 도박뱃을 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누나 전옥녀는 동생 전용현을 집에서 쫓아내요. 그러고 나니까 이때 전용현은 동네 이웃집 소를 팔아서 달아나는 바람에 누나 전옥녀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듣고 경호선사가 그 빚을 갚아주죠. 왜냐? 어떻게 하냐? 도망갔는데. 그래서 전옥녀가 경호선사의 그 친조카니까 누나 전옥녀를 큰 어려움을 당하자 경호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더라. 경호는 진즉용현이가 도박에 손을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전해 듣고 그 보낸 서간문이야 이게. 사실은 저도 이 삼이서라고 써가지고 삼이가 누구인가 경호선사가 모르는 삼이는 왜고 경호선사는 전봉준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뭐 달라고 삼이는 두고 삼이는 누구 하나로 좋게 만공이 하나로 족하지 뭐 달라고 삼이를 뒀는가 해가지고 막 설정스님한테도 묻고 누구한테도 묻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삼이를 찾기 시작했죠. 경호선사가 설마 이렇게 트릭을 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삼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그 단서는 도박하지 말아라. 골배짝 그거 되면은 큰일 난다. 라고 경호선사가 서간문을 보낸 거에서 이게 삼이구나라는 걸 알았지.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내가 먼저
그 전용현에 대한 거를 알고 있었죠. 예비 지식을. 그래서 이게 골패짝이 그거구나를 알았지. 만약에 몰랐으면은 이거 사관문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골패짝은 왜 필요하고 그냥. 아니 뭔 삼이놈이 저기 그 배짱도 좋게 삼이가 골패짝을 만져 이게 뭔 소리라고 했는데 그 삼이가 아니고 그 삼이가 용현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사 서관문이 나와요. 경언은 진즉 용현이가 도박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번 전 집사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은 남의 집 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죠. 아이고 힘들어. 자, 딱 떼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